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 117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로우 퀄리티를 의미합니다. 너에게 최승자. 네가 왔으면 좋겠다. 나는 치명적이다. 너에게 더 이상 팔 게 없다. 내 목숨밖에는. 목숨밖에 팔 게 없는 세상. 황량한 쇼윈도 같은 나의 창너머로 비 오고 바람 불고 눈 내리고 나는 치명적이다. 너에게 또 세상에게 더 이상 팔 게 없다. 내 영혼의 집 쇼윈도는 텅텅 비어있다. 텅텅 비어 박제된 내 모가지 하나만 죽은 왕의 초상처럼 걸려있다. 내가 왔으면 좋겠다. 나는 치명적이라고 한다. 나는 외로운 지푸라기 허수아비 너는 슬픔도 모르는 노란 참새 들판에 곡식이 익을 때면
네, 25년 12월 첫 방송입니다. 이제 금년의 달력도 한 장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금년 25년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는지 또 돌이켜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한 해를 잘 보내셨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내년을 맞이하는 26년도가 희망찬 하루이신지, 한 해가 되실지, 아니면은 뭔가 아쉬움에 새로운 결심을 하시는 또 한 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산의 책이었던 내일의 엔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최종 안산의 책 후보에 올랐던 책 중에 한 권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오늘 두 분을 또 모셨습니다.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요새 화두가 돌봄이라고 하는 의미 같습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되고 젊은이 한 명이 노인 4명을 돌봐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책은 그런 현실을 맞이한 우리의 삶을 담담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오늘 스튜디오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안산의 서평 쓰기에서 참여를 하셨던 우리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아까 노래 소개를 안 한 것 같네요. 조정희가 불렀던 참새와 허수아비. 네, 제가 참 가을을 맞이하면 쓸쓸할 때마다 듣는 노래기는 한데 우리 청취자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인사 나누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고잔동에 사는 하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네. 하수진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권영남이고요. 본업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요. 책을 벗삼아 사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설마 한국어보다 영어로 읽는 게 더 편하다 뭐 이런 거 맞으시나요? 너무 그러고 싶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저도 늦게 배운 영어지만, 네, 그게 제 직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일이죠. 네, 영어로 쓴 책을 읽고 영어를 가르친다. 전문 용어로 재수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너무 재수없는 사람 되고 싶은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노력을 하고 분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수진 선생님은 특별히 하시는 일이? 예, 저는 지금은 이제 새 아이의 엄마, 누구의 엄마로만 이제 불리우다가 이제 제 이름으로 이제 하수진이라는 이름을 걸고 제가 이제 꿈꿔왔던 게 있거든요. 네.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거. 네. 예,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그러고 크리에이터시로. 그래서 원래 노래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오늘 신청곡을 뭐 골라주신 게 아니라 제가 골랐어요. 그래서 선생님 유튜브에 들어가서 올려주셨던 노래 중에 하나를 중간에 한번 노래 띄워드리는 걸로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금년에 두 분 다 25년도 안산중앙도서관에서 진행했던 서평쓰기에 참여를 하셔서 방금 소개해드렸던 우리가 지나온 방식이라는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서평을 쓰셨어요. 아무래도 서평을 쓰기 위해서는 책을 여러 번 읽으셔야 됐기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하는데 제일 적합하신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돌봄이다. 특히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상태에서 예전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돌봄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자식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또 자식도 1명, 2명, 그나마 그 자식들이 생활에 어떤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 것인가를 소설의 형식으로 잘 담아냈던 그런 책이어서 좀 묵직한 책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시간에도 내일의 엔딩이라는 책도 역시 돌봄이었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 네, 이 책도 돌봄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난 시간의 책과 이 책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어떤 계기로 서평쓰기에 참여를 하시게 되셨는지요? 우리 하수진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책만 읽다가 저도 이제 글쓰기를 배우고 싶다라는 항상 부족함을 느꼈는데 우연히 이제 저희 영남쌤이 이제 서평 수업을 듣고 너무 괜찮다. 선생님이 너무 좋으시다. 한번 와보지 않겠느냐라는 말에 이게 저한테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기회를 꽉 잡았습니다. 네. 지금 뭐 독서 토론 모임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예, 당근에서 이제 안산 독서 모임에서 거기
여성 모교 모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당근 마켓에 있는 당근에 들어가면 네. 거기 동네 생활인가 하는 거기 카테고리가 들어가서 있고 거기 들어가서 모임 명이 뭐라고요? 안산 독서 모임, 독독 클럽이라고 하고. 독도 클럽, 예. 안산 독서 모임. 네.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거의가 온라인 상으로는 200분 정도. 맞네요.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한 10분 이내에서 모여서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나눠서 모이고 있습니다. 한 주는 목요일, 한 주는 토요일. 네, 맞습니다. 형식은 어떻게 진행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독서 모임의 특성상 자율 독서로 해서 각자가 좋아하는 책들을 가지고 와서 그 책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걸 이야기 나누면서 또 함께 또 주제를 만들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같이 이제 토론 형식으로 자유롭게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또 어쩔 때는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이야기 나누기 어려웠던 본인의 그런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 또 힐링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 한 권을 정해서 같이 읽고 모여서 책 내용을 토론하는 형식이 아니라 네. 각자 나는 이런 책을 읽고 있어. 근데 네. 이 책에서 이런 주제가 참 얘기해 볼 만해라고 던지고 책 소개와 함께 주제를 던지면 네. 비록 그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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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방법도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권영남 선생님 어떻게 글쓰기에 참여하시게 되셨는지. 네, 저는 어느 날 문자를 받았어요. 안산시에서 아마 공지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문자 중앙도서관에 그 문자 내용이 중앙도서관에서 서평 수업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책 읽기만 했던 사람이라서 서평은 어떤 식으로 쓰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호기심 하나만으로 어떤 수업일지에 대한 생각은 깊게 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었어요. 근데 글을 써야 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두 분 다 평상시에 글쓰기를 뭐 이렇게 자주 해오셨다든가 이러지는 않으셨던 모양이세요? 그냥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침에 이제 감사일기를 쓴다든지 그런 사적인 글쓰기만 해왔고 네. 또 어렸을 때 학교 다니거나 이제 교회에서 뭐 시를 쓰거나 그런 걸 내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글을 쓰기만 하고 거의 이제 사적인 글쓰기였죠 지금까지는. 네. 그러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적인 글쓰기니까 이제 공적인 글쓰기의 네, 세계로. 네. 서평집이 나왔죠? 네, 저는 아직 받지 그러셨어요? 못했어요. 네. 네, 저는 받았어요 어제. 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글이 이제 이렇게 책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서평 쓰기 배우고 또 고치고 할 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나는 이제 이렇게 글을 써내려 갔는데 제가 몇 번을 다시 지우고 또 다시 쓰고 이걸 반복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고민도 되기도 하고 또 잠을 못 자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나름 이번에 제대로 써보고 싶다. 다른 선생님들 글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가족들한테 보여주셨어요? 예, 막 자랑을 했습니다. 네. 이것을 봐라. 내가 이렇게 써서 글이 책에 나왔다. 자랑을 막 했습니다. 가족들이 읽어보고 뭐라 그래요? 가족들이 그래요. 이렇게 하기만 해. 엄마가 또 신났구나. 예. 그래도 뭔가 이렇게 도전해서 그냥 결과치로 나왔다는 그런 모습만으로도 우리 자녀들한테는 좀 뿌듯한 엄마에 대한 자랑감이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엄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네. 네, 책 이야기로 한번 좀 들어가 보면 우리 선생님들 두 분이 쓰신 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줄거리를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 가지고 왔습니다. 네, 책은 50대 이혼녀 명주라는 인물과 20대의 청년 준성이라는 두 인물이 각자의 늙고 병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를 돌보다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명주는 어머니를, 준성은 아버지를 미라로 만들어서 한쪽에 모셔두고 이를 처리할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예요.
간병과 가난이 이제 이들의 삶을 좀 극한으로 몰고 가는 상황을 담은 이야기인데 단순히 그냥 어떤 사실, 즉 현실에서 일어난 어떤 극사실적인 내용을 담는 게 아니라 약간의 추리적인 요소도 담겨 있고 그 안에 약간 재미있는 그런 부분도 담겨 있고 약간 그 이야기가 좀 긴박한 긴장감을 가지면서 전개되는 내용이라서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물론 주제는 그렇게 재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명의 주인공이 각자 부모를 여의는데 부모를 정상적으로 사망 신고를 하고 장례 절차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네. 방 안에 그냥 시신을 모신 상태에서 미라를 만들어서 네.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한테 들어오는 연금을 계속 사용하려고. 네, 맞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명주라는 이 인물은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를 간병하기 전에는 여러 직업을 이제 가지고 전전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사고를 당해서 발에 화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때마침 그런 상황이었고 때마침 어머니가 치매였었던 거라서 같이 함께 살자라는 제안으로 어머니랑 같이 함께 살면서 어머니의 한 연금이 1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주인공 명주 자체도 생활 능력이 별로 없었던 네, 사람이었고. 또 준성은 20대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께서 이제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물론 형도 있긴 했었지만 형은 집에 있었던 그러니까 유일한 아파트에서 이제 돈을 어떻게 이제 아파트에서 나오는 형은 사실은 이제 돌보지를 못하고 이제 돈을 벌겠다고 하면서 이제 외국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유일한 보호자는 준성이었고 젊은 청년 준성은 낮에는 아버지를 돌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거동을 하시는 게 불편하셨고 치매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면서 연금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이 친구 또한 근근히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네. 어떤 키워드를 뽑는다면은 뭐 가난, 그다음에 치매, 돌봄, 그런 상태에서 맞이하는 죽음 속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네, 이 글을 쓴 문미순이라고 하는 작가분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3년이면 한 12, 13년 전 됐네요.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다라고 기록이 좀 돼 있는데 21년에 시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첫 번째 소설집 고양이 버스를 펴냈고 이번에 지금 펴낸 우리 이야기하는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은 23년도에 제19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고르시다가 이 책을 선정하셨잖아요. 선정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이제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이라는 제목을 읽고 저도 이제 그런 겨울을 지나온 한 사람으로 제목이 끌리더라고요. 이때의 겨울이 어떻게 보면 겨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게 차가움, 한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 그래서 인생에 닥쳐온 고난의 시절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근데 우리 하수인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겨울을 뭐 얘기해 줄 수 있는 만큼만 간단하게 어떤 겨울이셨는지 잠깐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편찮으셨고 이제 서울대학병원을 다녔었어요. 근데 엄마의 그런 이제 병세가 점점 악화가 돼가지고 그 병원에서 이제 신약을 썼어요. 다른 약이 듣질 않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우울증에도 빠졌고 그래서 이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외동딸이신가요? 저희가 원래 미국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나와서 결혼해서 살지만 그래서 동생들도 없고 이제 저밖에 없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그러다가 그 신약이 부작용으로 해서 백혈구 수치가 엄청 떨어져서 이제 위독
할 그 지경에 이르렀고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해 수술도 하고 여러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아이도 셋이니까 집안일과 또 저희가 안산인데 또 서울대병원 왔다 갔다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저도 건강도 되게 나빠지고 또 제가 하던 일들도 이제 그만두게 되니까 되게 어렵고 또 엄마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엄마도 저의 어떤 그러니까 딸의 어떤 상황을 이해해주고 알아줄 수가 없잖아요. 엄마 본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에서 그 엄마를 돌봐드리고 하면서 굉장히 그 힘든 저도 건강이 그때 굉장히 나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이 책이 딱 이 주인공 명주의 상황과 제가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읽으면서 막 눈물도 찡하게 나고 예, 막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활이 있고 내 직업이 있었는데 네. 어머님을 돌봐야 되다 예. 보니 직업도 접어야 됐고 예. 그러면서 또 어머니를 돌보는데 어머니가 당신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딸을 이해하기보다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내 건강도 나빠지고 또 어머니 모시고 병 다니다 보면 병원비도 들 텐데 예, 병원비도 많이 들고 이제 동생들을 좀 도와주고 하긴 했지만 일단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생활이 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돌봐드려도 이게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 그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되게 그때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진행형이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은 이제 다행히 엄마가 이제 그 장애 등급이 나와서 그걸 신청이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 집에 하루에 3시간씩 돌봐주시는 분이 오셔서 제가 이제 좀 자유롭게 이제 약간 제가 마음에 놓이고 네, 그렇게 됐죠. 네, 그러시구나. 우리 권영남 선생님은 어떻게 이 책을 고르시게 되셨나요? 저는 책을 좋아하다 보니 이제 유튜브에서의 북투버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몇 분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들 거를 보게 되다가 아마 김겨울 작가가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한 것을 듣고 저는 작년에 그 소개 얘기를 듣고 궁금해서 찾아봐서 그냥 읽게 된 그러니까는 북튜버를 통해서 알게 된 책이었고요. 책을 읽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서평쓰기에서의 그 올해의 책 후보군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읽었던 책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저는 이제 서평쓰기로 고르게 됐었어요. 네. 선생님도 우리 하수인 선생님처럼 뭐 이런 돌봄에 대한 이런 쪽에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저희 엄마께서는 1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건강하셨고 굉장히 자립적이신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엄마를 돌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못 했었고 그때는 제가 이제 한 나이를 얘기해야 되나? 40대였었어요. 40대였었고, 엄마는 굉장히 씩씩하신 분이세요. 전혀 도움을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자식들 걱정이 먼저이셨기 때문에 본인이 힘든 점을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저희 엄마는 이렇게 막 누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인데, 그 남동생 식구들이 호주에서 한국으로 이제 식구들을 보러 왔었어요. 근데 식구들이 그러니까 와 있을 때는 더욱더 엄마는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분인데 그날은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누워 계시냐고 그랬더니 몸이 안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건강검진은 받으셨냐고 했었는데 이제 받을 거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계속 그 찜찜함이 남은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저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신 적이 없었는데 누워 계신다라는 게 조금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다시 이제 엄마한테 조금 일찍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제 조금 빨리 서둘러서 다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대장암이셨던 거예요. 근데 너무 진행이 많이 되어서 대장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장기까지도 전이가 되셔서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셔서 저희 엄마는 저희가 알고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때는 갑자기 당한 일이기도 하고, 엄마가 이제 아프시니까 진짜 분명히 누군가는 돌봄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엄마랑 제일 가까이 살고 있었던 딸이었고, 제 일은 좀 자유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돌봄 한 달 반이긴 했었지만, 저는 일을 다 접고, 이제 저와 저희 언니는 대전에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 언니도 저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버거울 거라는 생각에 한 2, 3일 정도는 안산으로 올라오셔서 같이 이제 엄마를 돌보았었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수진 선생님은 거의 독박 돌봄이었고 형제들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우리 권영남 선생님은 언니가 계셨지만 그래도 네. 주는 이제 권영남 선생님이 주로 담당하셨고 그렇죠. 저희 남편도 사실은 같이 도움을 주기는 했었어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남편이 물론 큰 힘이 되지만 네. 쉬운 거는 아닐 것이고 네. 또 장모님 입장에서 사이에 도움을 받는다는 게 편하지만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안산에 살았고 이제 엄마는 이제 그 삼성중앙병원에 이제 입원 중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저는 일을 사실은 다 없애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일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언니가 있었을 때는 저랑 언니가 할 수 있었지만 언니가 또 대전에 또 언니의 식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남편도 또한 이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죠. 네. 우리 하수인 선생님하고 비해서는 좀 기간이 짧기는 하셨어도 네. 그래도 한 달 반 동안 돌봄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셨던 어려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저희 엄마가 이제 아프셨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몰랐었던 일이다 보니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 자체를 몰라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경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의사 선생님의 말밖에는 이제 그 말을 통해서만 이제 엄마의 상황을 알 수 있었던 거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희들의 동아줄이었었던 거죠. 근데 진행이 너무 많이 되었었기 때문에, 어떤 중간에 수술도 하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대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저희 엄마가 계속 이제 삶을 연명하실 수 없었던 상황이었었던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도 지금 편찮으세요. 근데 올해는 저희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어머님이 한 몇 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뇌출혈이었던 거죠.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셔서 그 어머님을 돌봐주셨던 분이 시아버지셨거든요. 그래서 몇 년간의 시아버지께서의 어머니의 돌봄이 아무래도 건강하셨던 아버지를 힘들게 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니 또 어머님이 혼자 남겨지셨는데 일을 돌볼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달 반가량 어머니를 좀 돌봤었던 저희 집에서 잠깐 돌봤던 그런 경험도 있었죠. 어머님은 지금은 저희 신우댁에서 잠깐 한 3개월 정도 또 이제 신우의 돌봄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다들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 현재는 어머니께서는 요양원에 계세요. 네. 결국은 요양원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게 요새의 어떤 트렌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추세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네. 다들 일을 하다 보니 그렇죠. 그 일은 또 생계인 것이기 때문에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이런 돌봄이 전적으로 그 가족한테 귀속이 됐다면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오롯이 그 가족한테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제 이 사회가 또는 국가가 여기에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게 아무래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네, 우리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좀 계속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노래는 우리 하수진 선생님의 노래로 한번 듣게 될 텐데요. 음악을 전공을 하신 거죠? 예, 예전에. 예, 결혼 전에. 네. 성악을 하셨나요? 예, 미국에서 제가 살던 지역 대학에서 예, 성악을 공부했었어요. 네.
네. 노래 재수없는 노래. 네. 올려주셨던 거 보았더니 거의 CCM을 주로 올려주셨어요. 네, 예전부터 미국에서 CCM을 했기 때문에 네, 익숙한 곡을 올렸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하수진 선생님이 불러주시는 참사랑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수진 선생님 목소리로 참사랑 노래 들었습니다. 이게 본인 노래를 딱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역시 나는 잘해. 제가 쥐구멍이 쑥 들어가고 싶어요. 네. 네. 너무 목소리가 맑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 소프라노 종류 중에는 리릭 쪽이신가요? 하이 쪽이신가요? 네, 리릭 쪽이에요. 리릭 쪽으로. 그때 공부했을 때만 해도 리릭이라는 게 없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너는 그쪽으로 해라. 근데 결혼하고 이제 모든 게 없어져 사라졌었죠. 왜 결혼을 하셨어요? 글쎄 말이에요. 예, 예. 그것도 미국에 계신데 예,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 가족을 다 놔두고 남자 하나 따라서 한국에 오셨다는 얘기 그쵸. 아니에요? 애기 아빠 한 사람만 보고 왔죠. 예, 예. 인생에 그런 실패한 도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시집살이를 좀 오래 했는데 예, 그때 이제 방바닥을 이렇게 걸레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꼭 이루고 그걸 해야겠다라고 항상 마음속에 결심을 했는데 아까 잠깐 엄마 얘기를 했지만 엄마 돌봐드리면서 아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엄마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일찍 낳으셔가지고 그래서 아 만사를 제쳐두고 내 인생에서 꼭 하고 싶었던 거를 해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막막했지만 예 그냥 무조건 이제 시작하자. 부족하더라도 시작하자.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튜브 이름을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나요? 영어로 보혜사라고 예, 영어로 보혜사. 예, BOHEASA입니다. 예. 보혜사 성경에 나오는 예, 단어네요. 성경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보혜사라는 이름을 영어로 예, 왜냐면 한국말로 치니까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보혜사라고 예, 했습니다. BOHEASA. 예. 네, 혹시 이 노래 들으시고 이렇게 숙제 한번 듣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로 검색하셔서 노래 좀 들어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도 네. 구독자예요. 아, 네. 감사해요. 너무 목소리가 아름다우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평소 말씀하시는 목소리도 너무 좋으세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왜 우리 참 좋은 방송이에요. 계속 자뻑하면서. 저 빼고. 네. 자,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 책에서 좀 가장 인상적인 구절 한 구절씩만 좀 찾아서 낭송 좀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준비해 오신 구절들 한번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영남 선생님께 부탁을 좀 드릴까요? 페이지 수하고 구절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페이지는 138페이지고요. 이 장면은 어떤 식으로 시작되냐면 이제 명주가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마침 그때 그 어머님의 이제 연금이 들어왔다라는 문자를 받게 됐었던 거예요. 그 당시는 본인이 어떤 경제적 자립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엄마의 연금으로 근근히 진짜 먹고 살던 사람이다 보니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이 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명주가 이제 어머니를 이제 미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고 해서 명주가 뭐 사치스럽게 비싼 음식을 사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살 수 있는지 고르다가 갑자기 자신의 모습을 유리창으로 이제 보게 되는 그 장면이에요. 갑자기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먹고 살려고 장을 보러 왔나. 나는 지금 엄마를 진짜 말 그대로 폐륜을 저지르는 그런 엄마를 미라로 만들어 놓은 상태로 본인은 살겠다고 이 마트에서 장을 보는 장면에서 괴로워서 이제 마트에서 장 보는 것을 그만두고 난 다음 장면이에요. 네. 네. 그래서 138페이지고요. 내용을 읽으면 수치심에 바구니를 내려놓고 그대로 마트를 나와 집으로 향했다.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걷는데 차가운 바람을 뚫고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말 한마디가 자신을 막아 세웠다. 엄마를 미라로 만들면서 스스로에게 뇌까린 말들이었다. 이건 세상이 내게 준 모욕과 멸시에 대한 보상이야. 이 세상이 내게 갚아야 할 빚이야. 사죄야. 명주는 마음이 비로소 흡족하다 느껴질 때까지 보상받으리라. 그때에야 미련 없이 가리라 결심했었다. 하지만 지금 명주는 고개를 세차게 내젓고 있었다. 자신이 원한 것은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원한 것은 그저 한 끼의 소박한 식사, 겨울숲의 청량한 바람, 눈꽃 속의 고요, 머리 위에 내려앉은 한 줌의 햇살, 들꽃의 의연함, 모르는 아이의 정겨운 인사 같은 것들이었다. 자신이 아직은 더 보고 싶고 느껴보고 싶은, 아직은 죽지 않고 살아있고 싶은 이유였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거창한 것을 기대하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따뜻한 한 줌의 햇살, 그다음에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웃음, 이런 작은 것을 바라는 명주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정말 짠하다라는 생각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저를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길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 이제 좋아질 것이란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안산으로 이제 서울에서 안산으로 돌아오는 이제 길이었는데 그때 이제 나뭇잎들을 보면은 굉장히 밖은 아름다웠어요. 단풍으로 물들어 있고 그 당시 이제 아주 저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가 막 질 무렵이었었던 거라서 더 아름답다라고 느껴졌었는데 그 엄마의 어떤 그런 상황이 저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었었던 거죠. 내가 이 바깥 풍경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즐기는 것 또한 왠지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왜 나는 이런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지 이런 어떤 대상도 없는 어떤 대상에 대한 원망도 같이 느껴졌었던 그런 순간까지도 같이 기억이 났었던 장면이었어요. 네. 바로 선생님 마음이 제 마음인데, 저도 지금 아버님이 지금 병원에서 얼마나 이제 계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평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금년에 가을은 참 유난히 예쁘더라고요, 단풍이. 네. 그러니까 그 가을 단풍을 예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이 단풍놀이 좀, 놀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단풍 밑에서 거닐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한편에 찾아오는 죄스러움. 네, 죄책감이 네. 느껴지죠. 그 고통스러워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 상태에서 힘들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 느껴지는 나의 피곤함, 나의 배고픔, 또 나의 욕망,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당장 내일 내가 치루어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은 쌓여져 있고 그것을 걱정해야 하고 있어야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어떤 괴리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올라오는 시절인데 아마 미리 이제 그걸 느끼셨기 때문에 네, 좀 공감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우리 하수인 선생님도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까요? 예, 저는 이제 준성이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셔서 이제는 명주의 그 엄마의 그 시골집에 두 분을 이제 모시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평상시에 하셨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런 죄책감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남긴 글이 있거든요. 여기 약간 보충 설명을 하면 원래 이 두 사람은 서로 아파트 옆집에 살고 있었는데 영주는 먼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미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살고 있다가 우연히 준성이라고 하는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준성이한테 방법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공유해서 이제 두 분의 미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논을 했던 상황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준성이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것 자체가 본인한테 심하게 죄책감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었거든요. 예. 항상 이제 알코올성 치매를 가지신 분이었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그렇게 하시던 분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 그리워하고 또 죄책감도 있고 근데 제가 233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준성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늘 하던 말이 있었다. 이것도 한 인생인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면 준성은 아버지가 세상에 태어나 눈에 띄게 이룬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 하는 말인 줄 알았다.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에 대한 변명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훈계를 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고 여겼다.
아버지는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당신의 삶을 조용히 홀로 삭히다 부지불식간에 가셨다. 이제 순성은 아버지의 말이 다르게 다가왔다. 아버지가 살아낸 인생은 그것도 하나의 인생이니 너도 내 삶을 내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가라는 의미로 화려하지 않아도 드러낼 만한 인생이 아니어도 모든 삶은 그대로 하나의 인생이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네. 참 길게 어머님을 모시고 이렇게 간병 돌봄을 해오셨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어려움은 뭐 아까 얘기하셨고 건강 네. 문제도 그렇고 네네. 돈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어떤 마음이 막 올라오시던가요? 이제 처음에는 제가 끝까지 엄마한테 어떤 불쾌한 표현을 한 적이 없었던 거는 그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라는 예,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말자라는 그 마음 한 가지로 그 시간들을 이제 지금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병원에서 저처럼 이제 부모님 모시고 오는 보호자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꼭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 약을 챙겨 드신다든지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하지 마세요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본인의 고집대로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막 화를 내요.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왜 그랬어?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아 나는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또 저도 자녀들이 셋이 있으니까 입장을 바꿔서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녀분들 아니면 남편 두 분 선생님이 전부 다 돌봄의 과정들을 겪으셨는데 나 혼자 감당이 좀 안 되거든요. 분명 말씀하셨듯이 남편의 도움 또 가족들의 이해와 또 어느 정도의 배려가 있어야 될 텐데 왜 아까 권영남 선생님 남편분께서 잘 도와주셨다 그랬고 다행히 또 기간이 길지는 않았고 하수인 선생님은 꽤 오랜 세월 하셨는데 네. 바깥 선생님이나 자녀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단은 이제 고마운 게 이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집에 없고 부재에 있을 때 가족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먹고 지내줘서 그리고 이해해줘서 그게 가장 고마운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고마웠고 또 우리 아이들은 저보고 엄마는 외할머니처럼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고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설거지라도 한번 도와주나요? 예,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운동하라고 그러고 열심히 움직이라고 그러고 아프면 안 된다고. 아니 저도 남자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막 도와준다고 해도 뭔가 아쉬울 때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좀 남편 눈치라 그럴까? 뭐 그런 건 없으셨어요? 솔직히 애기 아빠는 이렇게 저한테 많이 이제 그렇게 터치하지 않고 이 상황을 많이 이해해줘서 그게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도? 저는 일단 먼저 엄마가 아프셨을 때 저희 남편이 굉장히 그러니까 저를 많이 위로해 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모님을 굉장히 많이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무뚝뚝한 사람이라서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행동을 좀 보여주는 사람이라서 그때 이제 장모님을 위해서 사과를 골랐는데 너무 예쁜 사과를 진짜 정말로 예쁜 사과를 골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장모님 드리고 싶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과를 골랐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정말 예쁜 사과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행동으로서 그 마음을 표현해주는 사람이었기에 올해 저희 어머님을 제가 잠깐이나마 저희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을 때도 그 남편의 그 지난번에 그런 행동, 장모님을 위한 그런 행동이 저로 하여금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를 챙겨드릴 수 있게 해줬었던 원동력이었었고요. 저희 남편의 엄마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저희 엄마 돌아가셨을 때 그런 마음이 저희 남편이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본인 어머님에게 느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했더니 그 마음이 너무 아리고 조금 슬펐어요. 네. 내가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잘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그리고 다 했다라고도 말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두 분 다 남편 자랑하는데 제 질문을 네. 잘못했어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네. 그래도 힘이 되어 주었었던 건 사실이라서. 그렇죠. 네. 예, 멋있습니다. 우리 하수인 선생님은 이제 어머니 케어를 하면서 네. 이런 도움이 참 있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게 좀 있으면 훨씬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느끼신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 계실 때, 네, 저도 이제 간병인을 이제 구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현실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간병인을 구하려면 일단 장기를 무조건, 그렇죠. 예, 단기는 안 되고 예를 들면 제가 집에 갔다 올 동안 단기로 할 분들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죠. 예, 그게 현실로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돼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낮에 잠깐이라도, 예,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예, 그런 제도가 있으면 참 좋았겠다. 제일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머니 집에 계신 거 아니에요? 예, 집에 지금은 계시니까, 많이 회복돼서 집에 네, 계세요. 다행히 이식을 하신데 이제 조만간 있으면 또 힘들어지시면 병원에 입원하셔야 될 텐데 네. 똑같은 거에 리바이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마는 솔직히 요양병원에 지금 계시는 분들보다 상태가 더 안 좋으신 편이에요. 근데도 엄마는 자기는 절대로 요양병원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동생들은 왜 why not 얘기하는 왜 요양병원에 왜 안 모시느냐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난 절대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집에 계시고 또 주위에 이제 동네 분들이 예전부터 가깝게 계시던 분들이 음식을 해서 하나씩 갖다 주시기도 하고 또 와서 커피도 같이 마셔주기도 이웃분들이 그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네. 네. 중요한 화두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미국의 시스템하고 지금 우리의 시스템하고 또 완전히 다르니까. 예, 다르죠. 예. 미국에서는 뭐 간병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고 병원에서 모든 간호사가 다 해주잖아요. 네, 예. 모든 게 다 맞아요. 국가 시스템으로 가능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게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들어가는 순간 이제 그 병원에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병원에 져야 되니 가능한 노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끔 묶어 두려고 그러고 침대에만 네. 그런 상태에서 운동이 안 되니까 근육이 빠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수명을 단축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체제가 돼버리는 게 우리나라 요양병원이고 요양원이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르신들이 얘기를 듣고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어선 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요양원, 요양병원이 현대판 고려장이다라고까지 얘기를 좀 하는데 아, 너무 슬퍼요. 예. 그게 말씀 아까 이제 우리 권영남 선생도 얘기했지만 자녀들은 한두 명이고 다 자기 삶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정말 집에서 둘 다 이렇게 직업을 가져야만이 꾸려나가고 아이들 케어를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어느 한 사람이 그만두고 할 수 간병을 해야 된다는 거는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체제가 돼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간병인을 둔다라고 하면 하루에 뭐 15만 원에서 17만 원씩 든단 말이에요. 예,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간병비가. 예. 그러니 한 달 하면은 그게 한 4, 500 되는데 예. 일반적인 집안에서는 그 간병 부담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부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사회가 안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자녀를 둔 입장에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는 게 자녀들 도와주는 거다라는 생각. 그래서 노후 준비를 어떻게든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 아닌 강박이 좀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지금 젊은 청년들도 본인들의 앞길을 꾸려 나가기에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50대, 60대 이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고민을 하는 상황에 또 본인들의 이제 부모님까지도 돌봐줘야 되는 어떤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두 분 선생님도 이제 지금 현재 5호선을 달리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6호선, 7호선을 달리게 됐을 때 그렇죠. 그렇죠. 먼 일이 아니란 말이죠. 네, 맞아요. 코앞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또 노후 준비를 철저히 잘 해놨느냐? 그렇게 쉽지도 않고요. 결국은 각자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각자의 몫으로 돌리는 사회가 참 좋은 사회일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참 먼데요. 자, 이 책을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권하신다면 이런 사람이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누구한테 권해보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간병하고 병원에 있을 때 대기하는 시간이 정말 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또 다른 사람도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 간병하시는 분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런 처지에 계신 분들. 예. 그런데 이 책 자체가 네. 물론 이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의 주시는 연금 때문에 부모님을 장례를 안 지는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폐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범죄고 폐륜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문에 가끔 나는 사건일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사건 났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고 어떻게 인간으로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 책은 두 사람이 그런 짓을 벌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욕할 수 없는, 저는 그래서 이 책의 참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일방적으로 어떤 시각을 갖고 단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빠져들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또 그런 게 이 책이 주는 어떤 울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 책이 어떤 답을 주진 않아요. 열린 결말로 끝내서 분명히 부모님을 그렇게 미라로 만드는 게 대안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이 무슨 좋은 해결책을 주는 것으로 끝났다라면 어땠을까? 막 그렇게 되면 너무 값싼 위로가 될까? 불확실한 있지도 않은 뭐 이런 것들을 판타지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닐까라는 점에서 차라리 리얼리즘을 추구했던 모습으로 열어놨던 거 좋기는 하지만 반면에 어떤 좋은 결론으로 끝나지 않다 보니 이 책을 읽으면서 담담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들기도 좀 하고. 이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었던 게 지금 이제 현실인 거죠. 이제 지금 뭐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없던 일을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우리 바로 이제 저도 그렇게 느꼈었던 거고 제 옆에 있는 분들도 모두가 다 느꼈었던 일들이고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폐륜을 저질렀었죠. 나름대로의 해결책인 건데 제가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게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을 읽혔으면 좋겠냐라는 그 질문에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안 읽어도 충분히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제 같이 고민해야 할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우리들이 아니라 좀 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금 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물론 여러 방면을 통해서 현재의 지금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이런 일들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정말로 이게 단지 책의 내용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연금밖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정말 그 사람들은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이것을 이제 알리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한쪽으로 시체를 두고 그 연금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허구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는 사람들이 좀 더 읽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이 책에서 그 겨울을 지나온 방식을 이제는 엄마가 남긴 그 연금으로 이것 좀 먹고 난 이제 죽으리라라고 하고 있었는데 바로 앞집에 준성이를 보고 준성을 위로하고 괜찮아 해결될 거야. 예, 그렇게 위로하고
또 시골에 내려가려고 트럭을 타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요양병원에 치매 할머니가 그 트럭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네네. 그 할머니를 모시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새로운 가족처럼 서로 연대하고 서로 공감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따뜻하구나. 예, 이 겨울이 그래서 따뜻했겠구나. 예, 그거를 느껴서 참 전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해피엔딩처럼 저는 느껴졌었어요.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 아니면 우리가 겨울을 지나올 방식으로 읽어도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이제 다가올 사람들, 네. 다가올 일이 다가올 겨울인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또. 이 겨울에 눈 내리는 것을 즐거워하며 해피의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네. 이런 돌봄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잘 해결되고 공동체가 같이 책임져 주고 그래서 우리의 노년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아닌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지 이 세상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웰다잉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화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주는 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역시 책들을 많이 읽으시고 또 글들을 쓰시는 분들이다 보니 이게 좀 사회자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편해요. 이렇게 말씀들을 수술 잘 해주시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다 지나서 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고정 코너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책들을 좀 소개하고,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머릿속에 스치면서 내년에는 좀 책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두 분 선생님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자,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영남 선생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이승철이 부릅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나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 또 없을 테죠. 몰래 감추던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